아침 6시 2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예전 같으면 억지로라도 더 자보려고 뒤척였겠지만 이제는 그런 미련도 없다. 나이 58이 되면 잠이 짧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더니 정말 그렇다. 그래, 또 하루 시작이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허리에서 툭 소리가 나며 무언가 걸린 듯 했지만 익숙한 통증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방은 여전히 단정했고 혼자 사는 집의 적막함은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맞았다. 살아오다 보니 혼자가 편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박준호라는 이름 앞에 붙어 있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도 벌써 12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다. 주방으로 가서 전기포트를 켜고 인스턴트 커피 한 봉을 컵에 넣었다. 커피 향이 올라오자 문득 그녀 생각이 스쳤다. 내 전처 김미정.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마지막 순간 미정의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표정. 원망도 아니었고 미련도 아니었다. 그저 이 선택이 맞다는 듯한 단단한 얼굴이었다. 그게 나는 더 미웠다.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데 어찌 저토록 담담할 수 있는가. 그날 미정은 단호했다. 준호 씨,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흐릿하다. 변명했는지, 화를 냈는지, 잡았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들었던 감정만큼은 너무나 선명했다. 폐허가 된 사업보다 무너진 내 자존심보다 그녀의 표정이 나를 더 무너뜨렸다. 이혼 후 나는 부서진 상태에서 다시 살아야 했다. 사업 실패의 후폭풍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운 좋게 중소기업 공장 관리자로 취직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주는 위안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동료들은 내 과거를 몰랐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미정이 재혼했다는 소문을 전해왔다. 잘 산다더라. 애들이랑도 왕래 없이 살더라. 남편이 능력 있다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가슴 한켠이 시렸다. 서운함인지 허무함인지 안도인지조차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 잘 산다니 다행이지. 나에게 등을 돌려도 행복하게만 살면 미움도 사라질 줄 알았다. 그래서 일부러 그녀 소식을 차단하고 살았다. 내 인생도 겨우 다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공장 기계 점검이 있는 날이라 조금 일찍 나가야 했다. 점퍼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려던 그때 문득 오래된 서류 박스에 꽂혀 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이혼 서류 사본이었다. 버리지 못하고 박스 맨 아래에 넣어두었던 그것. 하얀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고 내 이름과 그녀의 이름은 12년이라는 세월만큼 멀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말하고 나니 꽤 낯선 감정이었다. 한동안 그녀 생각을 일부러 하지 않던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쓰이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현관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와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다. 숨을 들이쉬니 쓸쓸함이 더 깊어지는 듯했다. 나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오늘따라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 낯설어 보였다. 마치 오래된 필름을 다시 재생하는 것처럼 어딘가 흐릿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골목 쪽에서 거친 소리가 들렸다. 철판이 끌리는 듯한 소리,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마찰음.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겨울바람에 낡은 점퍼를 여미며 허리가 굽은 한 여자가 고철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고 있었다. 그녀의 신발은 닳아 있었고 손은 붉게 부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휘날렸으며 몸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평범한 광경이었다. 이 도시 어디서나 볼 법한 어려운 삶을 사는 누군가의 하루 풍경. 그런데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들고 바람에 머리를 넘기는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 얼굴, 그 눈가의 주름, 그 입술 모양. 설마. 나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내 전처 김미정이었다. 12년 만에 재회. 그것도 고철 수레를 끄는 모습으로. 나는 정지된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그저 그녀가 저 멀리로 사라지는 모습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깊고 낮은 목소리가 가슴속에서 올라왔다. 미정아, 그게 무슨 모습이야? 내 인생은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12년 동안 쌓았다고 믿었던 평온이 한순간에 벽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 다리는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눈앞에 있는 여자가 현실이 아니라 오래된 악몽 속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저 여자가 정말 미정이라고? 한참 동안이나 멍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녀가 천천히 골목 끝으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안 돼, 놓치면 안 돼. 내 발걸음이 저절로 그녀를 향해 움직였다. 출근 시간이 빠듯한 것은 잊혀졌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왜 저런 모습으로 저기 있는 거지? 거리는 한산했다.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내 심장은 열이 오른 것처럼 뜨거웠다. 미정은 수레를 끌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다. 바퀴 하나는 완전히 틀어져 있었는지 덜컹거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런 수레를 끌고 있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태로웠다. 나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혹시라도 내가 따라오는 걸 눈치채면 그녀는 도망치듯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나는 12년 전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이혼을 원한 건 미정이었다. 한 번도 내게 붙잡히지 않은 얼굴로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그 후로 나는 그녀가 잘 살고 있다고 믿었다. 믿어야만 내 삶을 꾸역꾸역 견딜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삶에 찌든 추위에 떨며 고철을 줍는 전처의 실루엣이었다. 미정은 큰 도로로 나가기 전 쓰레기통 옆에 쌓여있는 상자 몇 개를 엉성하게 주워 담았다. 그리고 다시 무거운 술에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의 손등이 얼어 터진 자국, 붉게 부은 손가락 마디가 내 눈에 들어왔다. 저 손으로 혼자 그 무거운 걸 끌고 다닌다고? 12년 만에 다시 본 그녀의 모습은 불행했다 정도로 표현하기엔 너무 비참했다. 그건 삶이 아니라 버티다 못해 바닥에 내팽개쳐진 사람의 잔해처럼 보였다. 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켰다. 따라가는 발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미정은 큰 길로 나가기 전에 작은 가게 앞에서 잠시 멈췄다. 슈퍼라고도 하기 어려운 허름한 가게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호주머니를 뒤적이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따뜻한 캔 음료 하나를 샀다. 그녀는 음료를 손에 쥐며 살짝 떨리는 손을 음료캔에 대고 마치 난로라도 만지듯 온기를 느끼는 듯 했다. 내 가슴이 저릿해졌다. 저렇게 추웠던 거야? 미정은 음료를 끝까지 마시지 않았다. 반쯤 마신 뒤 다시 뚜껑을 덮고 수레 옆에 있는 작은 허름한 가방에 넣었다. 마치 나중에 아껴 마시려는 사람처럼.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
극한의 가난 속에 살고 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혼을 요구했던 그녀가, 새로운 남자와 결혼했다던 그녀가,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녀가 왜 지금 여기서 고철을 줍고 있는 것인가. 미정은 다시 수레를 끌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주 느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을 내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속도였다. 그녀는 가로수 옆에 버린 철제 선반을 발견하고 힘겹게 수레에 올렸다. 올릴 때 한 번 중심을 잃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을 뻔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내밀 뻔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간신히 참았다. 지금 다가가면 도망칠 거다. 과거 그녀의 성격을 나는 너무 잘 안다. 자존심, 고집, 그리고 아픈 마음을 절대 내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을 리가 없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그것도 아주 깊고 무거운 무언가를. 미정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나는 조용히 뒤를 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큰 길에서 오른쪽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양쪽에 낡은 건물들이 가득한 반지하 원룸촌이었다. 거기서 그녀는 멈춰섰다. 그리고 수레를 조심스레 벽에 세우고 작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멀찍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골목 끝 지저분한 외벽과 깨진 계단역, 좁은 문 하나가 그녀 앞에서 열렸다. 미정은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은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내 심장도 문틈 사이로 끼어버린 듯했다. 머리카락이 서늘하게 서고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오직 한 문장이 가슴에 새겨졌다. 미정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가 들어간 그 좁은 문이 내가 몰랐던 12년의 진실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내 하루는 끝났고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었다. 나는 골목 입구에 서서 미정이 들어갔던 그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문짝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졌고 숫자가 적힌 작은 플라스틱 표지판은 반쯤 깨져 있었다. 3-12. 아마도 방 번호일 것이다. 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리는커녕 더 엉켜만 갔다. 이게 정말 그녀의 삶이라고? 고철을 줍던 손, 동상처럼 부어있던 손가락, 바람에 흔들리던 낡은 점퍼, 밥만 마신 캔 음료. 그 모든 장면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들키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조심스럽게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최대한 천천히 걸었다. 골목 바닥에는 담배꽁초, 빈캔, 녹슨 못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낮인데도 어둑하고 음습한 냄새가 풍겼다. 미정이 들어간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엿보는 것 같아 스스로가 싫었지만 지금은 그런 도덕적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통하는지 문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 문 오른쪽 구석, 벽과 벽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이 있는 걸 발견했다. 아주 작은 틈. 정말 고개를 살짝만 기울이면 보일까 말까 한 틈이었다. 나는 숨을 누르고 그 틈을 향해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방 안은 도저히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다. 낡은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방은 반지하 특유의 눅눅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벽지는 거의 다 떨어져 있었고 곰팡이가 벽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싱크대가 있었는데 물 자국과 녹 자국이 가득했고 하수구 냄새가 바람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 좁은 공간 한가운데 미정이 있었다. 그녀는 수레에서 꺼낸 작은 가방을 바닥 위에 두고 그 안에서 헌 장갑 한 켤레와 낡은 니트를 꺼내 접어두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침대에 앉았다. 침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스프링이 튀어나온 허름한 침대. 그 위에 앉은 그녀는 등을 둥글게 말고 고개를 숙였다.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미정아. 나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행이었다. 그녀는 작은 스테인리스 컵에 물을 받아 무언가 약을 꺼내 삼켰다. 약봉지는 병원에서 주는 일반 약봉지가 아니라 길거리 약국에서 파는 아주 싼 진통제였다. 그리고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손등은 붉고 거칠었으며 자세히 보니 작은 상처들이 군데군데 있었다. 미정은 허리를 숙인 채 잠시 숨을 고르듯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나는 더는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거야? 내 머릿속은 이 질문 하나로 가득 찼다. 12년 전 그녀는 나보다 훨씬 단단하고 냉정했다. 나를 밀어내던 그 손은 단호했고 돌아서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했고 한 번 마음먹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서 삶을 버티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조용히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뜨겁고 손이 떨렸다. 혹시 다시 나를 의식해서 도망친 건 아닐까? 왜 나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재혼해서 잘 살고 있었다는 말은 대체 뭐였던 거지? 수많은 질문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혹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이혼 당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거의 모두 그녀가 받아냈다. 나는 벽에 기대선 채 오랫동안 미정이 있는 방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일어났다가 쓰러질 듯 주저앉았다가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레에서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다. 봉지 속에는 삶은 달걀 하나와 김밥 몇 줄이 들어 있었다. 그걸 천천히 씹어 먹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다. 미치겠네. 저도 모르게 내 손이 얼굴을 감쌌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도 반쯤 남겨서 다시 봉지에 넣었다. 나중에 먹으려고 아끼는 거구나. 이제 확실했다. 그녀는 지금 생계 자체가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멈춰 서 있을 수 없었다. 문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손이 문고리를 향해 갔다. 하지만 딱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미정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준호 씨,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말 속에 담긴 감정. 12년 동안 나는 그 단호함이 미웠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미정의 눈빛은 마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문고리에서 손을 거두었다.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오늘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본 광경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추운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정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도대체 왜? 그날 나는 출근을 하지 못했다. 문 앞까지 걸어갔다가 발걸음을 멈춘 것이 몇 번이었는지 모르겠다. 나 자신에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되뇌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길이 치솟았다. 오늘 놓치면 또 언제 그녀를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발걸음을 돌릴 수도 없었다. 나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미정아, 나야. 준호야. 순간 방 안에서 움직임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가벼운 숨멈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 문이 서서히 열렸다. 틈 사이로 얼굴이 보였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을 얻어맞은 듯했다. 미정의 얼굴은 내가 기억하는 그 얼굴이 아니었다. 눈가에는 오래된 그늘이 지어 있었고 볼은 야위었으며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수십 년을 고생해온 흔적이 얼굴 곳곳에 박혀 있었다. 그녀는 문틈을 아주 조금만 연 채 말했다. 왜 왔어요?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숨을 억누르고 말했다. 너 나 몰라봤어? 아침에 내가 너 따라왔어. 그 말에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바로 눈빛이 굳어졌다. 따라와요? 왜요? 우리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아무 사이도 아니다. 12년 동안 나 혼자 애써 잊고 살았던 관계를 그녀는 한 문장으로 잘라냈다. 나는 바보처럼 우물거렸다. 너 괜찮아 보여서 하는 말이 아니야.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힘들어 보이길래. 그녀는 갑자기 문을 확 열었다. 그 눈빛은 울음도 미련도 반가움도 아니었다. 딱 하나, 두려움이었다. 오지 마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마치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나는 손을 들고 말했다. 잠깐만, 미정아.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릴 만큼 크게 터졌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다. 나한테 관심 가지지 마요. 제발 그냥 가요. 그때처럼. 그때처럼. 나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그때가 언제야? 내가 뭐. 그만해요. 미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손등에는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 희미한 멍자국도 보였다. 나는 그걸 보고 숨이 멎었다. 누가 때린 거야?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상처는 뭐야? 미정아, 지금 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울음 섞인 외침이 방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리고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제발 나한테서 손 떼요.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 이게 지금의 제 몫이에요. 나는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몫이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12년 전에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 말이 나를 한순간에 침묵시켰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다 잠시 멈추고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요. 나 당신 인생에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아요. 문이 천천히 닫혔다. 난 그 문 앞에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기다린 게 아니었다. 도움이 필요해서도 아니었다. 나를 보고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내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문이 딸깍하고 완전히 닫히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가난이 아니다. 이건 무언가에 짓눌린 삶이다. 내 머릿속에서는 12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 그날 나는 골목 끝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 미정의 모습만 떠올랐다. 반지하 창문 사이로 흔들리던 그녀의 어두운 눈빛, 손등에 남아있던 상처, 그리고 이게 제 몫이에요라고 했던 그 말. 그 말의 의미가 자꾸 마음을 파고들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이건 단순히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결심했다. 직접 찾아보자고. 그녀가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지난 12년 동안 무슨 일을 겪은 건지. 그날 퇴근 후 나는 또다시 그녀의 반지하 골목 입구에 섰다. 집 앞까지 가지는 못했다. 그저 골목 초입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혹시 그녀가 나올까? 혹시 수레를 끌고 지나갈까? 혹시 한 번쯤 나에게 말을 건네줄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옆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에 들어갔다. 여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고철 줍는 여자분 있잖아요. 여기 오래 사셨어요? 아주머니는 금세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미정 씨? 오래됐죠. 근데 참 안 됐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아주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잘하고 눈빛도 맑았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단다. 몸 여기저기 멍이 있었고 가끔 밤에 혼자 울기도 하고 누가 다가오면 깜짝깜짝 놀라며 도망치기까지 했다고. 심지어 어떤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욕을 하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른 날도 있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남자 누구였나요? 그러나 아주머니는 모른다고 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였고 다시 오지는 않았다고. 그러고는 나에게 물었다.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전 남편입니다. 그 말에 아주머니는 크게 놀랐고 곧 걱정 어린 얼굴로 말했다. 그럼 아저씨가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 오래 버틸 몸이 아니에요.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이 꽂혀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로 향했다. 복지 상담 기록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록은 있는데요. 몇 년 전 폭력 피해 상담이 있네요. 근데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가 며칠 뒤 스스로 철회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의자에서 바로 일어나지도 못했다. 폭력 피해. 그녀가 이어서 나는 동네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진료 기록을 찾았다. 그리고 한 병원에서 의사가 차트를 확인한 뒤 말했다. 여기 환자분 작년에 여러 번 오셨네요. 갈비뼈 골절이 있었고 팔과 허벅지 쪽에 심한 타박상도 있고 넘어져서 생긴 건 아닌데요. 그럼 사고가 아니라는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는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군가에게 맞았다? 그녀가? 그 조용하고 작은 사람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러나 가슴은 계속 조여들었다. 마치 수십 년 묵은 돌이 가슴 한가운데 굴러 떨어진 것처럼 숨이 답답했다. 의사는 내 표정을 보고 물었다. 보호자분이세요? 나는 힘겹게 말했다.
전 남편입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말했다. 그분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고요. 치료비 부담도 크다고 했고 자꾸 숨어서 방문하시니 장기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병원 문을 나와 길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 구름처럼 잊고 살았던 그녀의 지난 12년이 조금씩 떠오르는 듯했다. 웃음이 예뻤던 사람,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던 사람, 내 옆에서 조용히 살림하던 사람. 그녀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내게 마음이 떠났겠지. 새로운 삶을 원하겠지. 그렇게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병원에서 들은 말, 주민센터 기록, 가게 아주머니의 증언. 모든 조각은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 후 평범하게 살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맞고 상처받으며 그저 버티고 버티는 삶을 살았다. 그녀가 말했던 이게 제 몫이에요.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나는 길가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아, 너 혼자 뭘 감당하고 있었던 거니? 그리고 느꼈다.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녀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녀가 어떤 지옥을 지나왔는지,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며칠 동안 미정의 흔적을 따라다녔지만 얻은 건 상처투성이의 삶뿐이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유, 그녀가 왜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는지, 그 근본적인 부분은 여전히 미궁속이었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때처럼 나한테 관심 가지지 마요. 그때, 그날, 12년 전, 나는 결국 그 시점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내가 놓쳤던 단서를 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박스를 뒤적이니 이혼 당시 서류철이 나왔다. 먼지를 털고 첫 페이지를 펼치자 그 시절의 공기가 확 밀려왔다. 서류에 적힌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2년 전 겨울이었다. 그날은 눈이 많이 왔던 날이었다. 나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했는지도 몰랐다. 나는 그 시절로 기억을 돌렸다. 그날 미정은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우리는 늘 조용히 살았고 크게 싸운 적도 거의 없었다. 내가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다. 그래서 나는 되물었다. 뭔 일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더는 자신이 없어요. 더는 자신 없다니?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며칠 동안 그녀를 붙잡고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다. 내가 잘못 살았어. 당신 옆에서 살 자신이 없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운함보다는 낯설미 컸다. 내가 알고 있던 미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등을 돌릴 사람도 아니었다. 그때 나는 멍청하게도 그녀가 나에게 마음이 떠난 줄로만 생각했다. 다른 사람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더 따지지 않고 더 묻지도 못했다. 결국 그해 12월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정리했다. 나는 그날 마지막 순간에도 물었다. 정말 끝내야겠어? 미정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말했다. 나 때문에 당신 인생 망치기 싫어요. 그 말이 지금까지도 가장 이해되지 않았다. 나 때문에 인생 망치기 싫다니. 내 인생을 왜 망치지? 대체 무슨 일을 감추고 있었던 거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는 그때 이미 모든 걸 감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 어떤 위험, 어떤 사람, 어떤 그림자. 그녀가 날 떠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 인생에 끼어든 어떤 존재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느껴졌다. 나는 이혼 당시 주변 정황을 더 떠올리기 위해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그 즈음 미정은 종종 멍이 들어 있었다. 팔목이나 손등에 작은 상처가 몇 개씩 늘어나 있었고 어떤 날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큰 멍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때 나는 물었다. 이게 왜 생긴 거야? 아, 그냥 일하다가 그랬어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면 이게 생겨? 부주의해서 그러지 뭐. 그때의 나는 바보였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면서도 왜 그 진실을 보지 못했을까?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주 전화를 확인하고 누가 걸어오면 깜짝 놀랐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흠칫했고 택배라도 오면 집 안구석으로 숨어버리는 날도 있었다. 나는 그걸 단순히 그녀가 예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그녀는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더 커져 결국 나를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결혼을 끝냈던 것이다. 나는 서류를 넘기다가 당시 변호사에게 보냈던 문자 기록 하나를 보았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고 아내 쪽 요청이 강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밝히지 않으려 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그때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말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고통이. 그리고 그 고통은 12년 동안 그녀의 삶을 먹어치웠다. 나는 책상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가빠오고 손끝이 저려왔다. 미정아, 너 그때 대체 누구한테 쫓기고 있었던 거야? 나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는 안 됐다. 그녀를 도와야 한다. 그녀의 지난 12년을 밝히지 못하면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그늘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진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두려워한 존재는 단순한 폭력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도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까지 알아내겠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혼자 버티게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미정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에 나섰다. 이혼 서류를 덮은 뒤 나는 한참 동안 손을 내려놓지 못했다. 머릿속엔 한 생각만 도는 듯했다. 미정이 왜 나를 밀어냈는지 그 중심엔 분명 누군가가 있다. 그녀가 두려워 떨던 눈빛, 문만 두드려도 몸을 숨기던 습관, 몸 여기저기 생겼던 멍들. 이건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위협, 누군가의 감시, 누군가의 폭력. 그림자처럼 달라붙은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 그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미정의 마지막 직장 기록과 동네 주변의 이야기를 모두 모아보기로 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들은 단서를 떠올렸다. 몇 년 전 폭력 피해 상담이 있었는데 스스로 철회하셨어요. 피해자 대부분은 이유가 있다. 진짜로 위험한 존재에게서 벗어날 자신이 없거나 누군가 보복할까 두렵거나 그리고 상담을 철회했다면 그 뒤에 더 심한 일이 생겼다는 의미였다. 나는 이혼 당시 그녀가 다니던 식당을 찾아갔다. 12년 전 그만두기 전까지 장기간 일했다는 곳이었다. 식당 사장은 처음엔 나를 경계했지만 내가 전 남편이라고 하자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아, 그 조용한 아줌마. 그분 참 열심히 일했지.
근데 마지막엔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어. 나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안 좋은 일이라니 무슨 일이요? 사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분 누가 자꾸 찾아왔거든. 가게까지 와서 소리 지르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래서 손님들 다 불편해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시라고 했어. 가슴이 쿵 떨어졌다. 그 남자 누구입니까?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근데 말투가 뭐랄까 그 동네에서 꽤 사고치고 다니는 인간 같더라고요. 내 손이 떨렸다. 식당을 나선 뒤 나는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포장마차에서 다시 정보를 모아봤다.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이라면 미정의 12년을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을 것 같았다. 주인 아저씨는 국물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 그 여자 혼자 사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가 쫓아다니더라고. 밤마다 억지로 문 따고 들어가려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신고도 했었지. 나는 곧바로 물었다. 경찰은요? 신고했는데 뭐라던가요? 아저씨는 코웃음을 쳤다. 그 인간이 또 워낙 굴러먹은 놈인지 경찰 와도 슬쩍 빠져나가고 그 여자분은 겁먹은 얼굴로 괜찮다고 하고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미정은 폭력적인 남자에게 휘둘리며 혼자서 버티고 버티다가 끝내 내게도 말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왜 이혼했을까? 그녀가 당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굳이 나를 떠났을까? 포장마차 주인은 내가 묻지 않은 말까지 덧붙였다. 내 생각엔 말이야. 그 여자 당신한테 피해갈까봐 숨은 것 같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네. 그 인간이 한 번은 여기 와서 지 혼자 술 처먹고 그랬거든. 그러다 뭐라 했냐면 그 여편네 전 남편이 아직 근처에 살면 가만 안 둔다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그 남자는 미정만이 아니라 나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떠난 것이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 때문에 인생 망치기 싫어요. 그 말이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됐다. 미정은 자기 인생이 망가져도 나는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혼자 지옥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숨을 몰아쉬며 반지하 골목에 다다랐을 때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중얼거렸다. 그래서 도망친 거였구나. 나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자 어깨가 떨려왔다. 그녀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려고 떠난 것이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 지옥에서 혼자 살아온 것이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다. 미정아,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다. 그때였다. 미정의 반지하 창문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울음 섞인 낮고 떨리는 목소리. 나는 숨을 멈춘 채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지금도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지하 창문에서 새어나오던 작은 울음소리는 금세 사라졌지만 내 가슴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 앞까지 걸어갔다. 이번에는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문틈 사이로 조용히 말했다. 미정아, 나야. 혹시 안에 있지? 잠시 정적. 그리고 아주 미세한 기척. 나는 더 다그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난 뒤였을까. 문고리가 살짝 흔들리더니 문이 손가락 두 마디만큼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 흔들리는 눈,
12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그 눈빛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쉰 숨처럼 가늘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 아까 울고 있었지?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가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누군가가 오지 않기만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아왔는지. 나는 한 걸음 가까이 갔다. 그러자 그녀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오지 마. 제발 여기까지는 오지 마요. 그 반응에 내 심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내가 무서워? 나는 그 말을 하고 스스로 놀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니, 당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이 나 때문에 다칠까봐.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 때문에 내가 다칠까봐? 그래요. 당신은 몰라도 돼요. 그냥 내 인생에서 빠져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컥하며 떨렸고 숨을 고르지 못해 어깨가 들썩였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말했다. 그 남자 때문이지?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옛날에 널 괴롭히던 그 남자. 지금도 너한테 연락 오고 있지?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 와요. 돈 달라고 계속 빚 갚으라고. 미정아, 너 빚 같은 거 없었잖아. 내 빚 아니에요. 그 남자 빚이야?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벽을 짚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 인간이 내 이름으로 빚을 냈다는 거야? 미정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그때 당신이랑 이혼하고 잠깐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많이 맞았고 그 사람이 제 이름으로 빚을 내고 사라졌어요. 나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자식이 그 후로도 계속 너를 찾아왔던 거야?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끄덕였다. 때로는 안 오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문 두드리고 협박하고 안 내놓으면 당신도 찾아간다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숨을 멈추려 애썼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이혼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찢겨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너, 나 때문에 떠난 거였어? 나를 지키려고? 미정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까지 다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올라왔다. 후회, 분노, 미안함,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 그녀는 멀어지지 않도록 문을 붙잡은 채 말했다.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당신한테 피해가는 게 난 제일 무서워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나를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12년 동안 그녀를 지옥 속에 묶어두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미정아, 이번엔 내가 너 버티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놀랍도록 크게 흔들렸다. 제발 그러지 마요. 당신까지 잃기 싫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 남자든 누구든 더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눈을 감았다.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그 모습은 누구보다 오랫동안 혼자 버틴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도 누군가의 공포 아래 살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 남자 내가 직접 찾아간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나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미정아, 이제 내가 도망칠 필요 없어. 이번엔 내가 끝낸다. 나는 그대로 반지하 문 앞에 서 있었다. 미정의 흐느낌이 멀어질수록 내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그녀에게 다가서는 방식도, 말을 꺼내는 순간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지금 그녀는 위로조차 상처로 느낄 만큼 망가져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골목을 떠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 남자가 나타날까봐, 혹시 미정이 또 올까봐. 겨울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이 싸움은 미정 혼자 견딜 일이 아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예전에 나를 도와준 지인의 번호였다. 그는 동네 사건들을 다룬 적 많은 사람이었고 문제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잘 아는 이였다. 형,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사람 하나 찾아야 합니다. 오래된 악취 같은 놈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알았다. 이름만 줘. 나는 그 이름을 말했다. 미정을 지옥에 묶어둔 남자. 그녀의 인생을 앗아간 그림자. 통화를 끊자마자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에 서서히 숨이 들어왔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 남자가 누구든, 어떤 빚을 만들어놨든, 얼마나 더러워졌든 나는 반드시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정의 반지하 앞에서 나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말했다. 미정아, 나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녀는 여전히 겁먹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미소 대신 단단한 목소리를 건넸다. 걱정하지 마. 내가 무서워하던 그 일 이제 내가 끝낼 거야.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준호 씨, 그러다 당신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나도 도망치지 않아. 너 혼자 그렇게 버티게 했던 지난 12년 충분히 아팠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나는 그녀가 울음을 들키지 않으려 얼굴을 돌리는 걸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울 이유는 없어. 그리고 내가 숨을 이유도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아주 부드럽게 불렀다. 미정아,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이번엔 내가 지킬게.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미약한 햇빛이 반지하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었다. 미정은 오래 망설이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12년 동안 버틴 마음이 잠시 내려앉는 순간처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 말 한마디가 지난 12년 동안 얼어있던 나의 가슴을 녹였다. 나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이제 미정의 삶은 더 이상 어둠 속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든 내가 끝낼 것이다. 오늘 비로소 우리 둘의 12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